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71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성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닌 것 같아. 왜 힘이 빠져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그렇구나. 제가 아까 우리 만났을 때 얘기했지만 그건 제 대사라니까요. 자꾸 남의 대사 스틸해 가세요. 아, 이제 그게 마치 제 말인 것처럼 하나가 돼요. 왜? 젊은이가 이러면 되나?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젊은이들 안 되겠네. 요새 젊은이는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늙은 일도 또 없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젊은이가 더 없어요. 아, 늙은 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네. 젊은이 갈날이? 많거든요. 이게 늙은 잠깐만 사람 이거 정말 막말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늙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구만. 이게 문제 뭔지 알아요? 늙은 사람들이 제일 충격받는 게 뭐냐면 늙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갑자기 뉴스에 계속 이제 희소식이라면서 나와요. 생명이 이제 뭐 100세 시대로. 그게 무슨 희소식이야? 그럼 이렇게 한 뭐 이렇게 몇 배를 더 살아야 돼? 이 몸뚱이로? 그래서 저희는 어떻겠어요? 더 멀어질 텐데. 그렇구나. 그래서 늙은이들도 사실 딱히 뭐가 없다. 오메가3 이런 거 열심히 먹고 영양제 챙겨 먹고. 저희 그때 공개 방송하면서 모임했을 때 네. 갑자기 그 영양제 얘기를 우리끼리 오신 분들이랑 저랑 막 뭐 드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플로우가 제가 몇 년째 이제 만나는 분들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 갑자기 또 뭐 무슨 영양제가 뭐가 좋네 이런 얘기 하는 이게 제가 현타 오는 거야. 나이 먹으니까 점점 다들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주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현타와 슬픔이 숙연해지네요. 네. 잘하라고 잘해주세요. 소중하게 대해줘. 꿈도 희망도 없는 젊은이와 역시 원래 희망도 없었던 늙은이가 함께하는 방송. 아날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도 이렇게 좀 뭔가 그 약간 업되는 그런 거 있지. 아는 형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업된 어떤 그런 텐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그분들은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연예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그렇게 텐션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나? 좀 옆에 사람이 힘들겠죠.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 행복한데. 만날 것 같아, 그러면. 기가 쪽쪽 빨리는. 그리고 늘 하이텐션인 사람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축축 처지는 사람들이. 그쵸. 그런 분 만나면은 너무 반짝반짝해서 눈을 감고 싶어요. 맞아요. 어제 저도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지현우 씨가 나오더라고요. 지현우 씨가 중간에 스키장을 가는데 딱 보자마자 갑자기 딱 현타가 딱 오면서 이 추운데 왜 저런 데를 올해 눈도 안 오는데 힘이 뻗치네. 왜 이게 약간 그런 이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이 맞아요. 어떤 그런 저도 아웃도어형이 아니라서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만 해도 오늘 여기 오는데 이태원을 지나서 오는데 이태원만 지났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오셨잖아요. 근데 이태원 지나는데 이 추운 날 굳이 왜 나와가지고들 저러나. 역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는 게 기적이네요. 한수홍님 진짜 젊은이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 치고 한수홍님 진짜 그러면 안 돼. 앞날이 구말린데. 주말엔 집에만 있고 싶어요. 주말에만? 저는 평일에도 집에만 있고 싶어요. 퇴근 이후 무조건 집으로. 아침에 평일에 눈 딱 뜨자마자 퇴근하고 싶어요. 자, 오프닝이 뭔가 이상하네. 저희 지난 시간에 농담처럼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네. 아날람 팬분들 우리 팬명 공모를 한다.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희 이거 찐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별거 딱히 드릴 건 없고요. 한 3분 정도 저희도 저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작년 6월에 했던 공개 방송 때 드렸던 굿즈를 3분께 드리려고 해요. 요거를 이미 트위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번거롭겠지만 한 번 더 저희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메일로 앞에 말머리에 응모 달아갖고요. 아시죠? NAMYE 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MA 그렇구나. NAMYE gmail.com으로 너무 오랜만에 불렀더니 안 되네 이거. 망했네. 곤란하네. 곤란해. 네, 그럴듯하게 재고 처리하려고 그랬더니 나의 늙음이 벌이 아니라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약간 뭐 꼭 안 뽑을 수도 있고요. 뭐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는 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쌍디귿과 쌍기읒으로 이루어진 두 글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말씀 주셨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애널럼도 안 된다니까. 애널을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럴듯하고 멋있는 거 저희 좀 해봅시다. 말머리에 응모 달아서 많이 보내주세요. 세 분을 추첨해서 추첨 아니구나. 세 분을 뽑아서 저희 굿즈 보내드릴게요. 아날람의 팬분들은 아날리스트지. 대표님 응모하시고요. 네. 응모라고 붙여서 나에게 메일 보내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올 때는 마음대로 지만 갈 때는 아닌데. 자,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수정님이랑 저희 심리학 얘기 프로이트에 이어서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만이야 이게? 이거를 일단 끊겼다가 네. 다시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또 끊길 것 같기는 해요. 누가 그래요? 음, 누가 그래? 열심히 하세요. 재문이. 열심히 하세요, 제발. 재문이 더 열심히. 자,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국민은행 계좌로 여러분의 후원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후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 방송이 운영되고 있고 출연해주신 분들의 피와 살과 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머리야. 저 벌써 어지러운 것 같아요. 후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원 계좌 저희 뭐 팟빵이나 아니면은 저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소개해 보면 다 있으니까요.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저번에 예고했다시피 언제 예고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네. 이용인가요? 네, 융입니다. 융. 융이 이게 프로이드 때문에 네. 한번 심리학의 맛을 들여서 이게 아마추어들이 심리학이라는 게 이런 학문이냐 했다가 두 번 이제 뭔가 뭐라고 대빠꾸라고 해야 될까? 뭔가를 맞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프로이드 때문에 좀 맛봐놓고 전체 전공 교양 뭐 전체 교양 네네네. 있잖아요. 그 교양 그런데 심리학 학문을 이렇게 하나 해요. 딱 들어갔더니 프로이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 상사 프로이드 나 이거 열망해줬어. 미국에서 지금 어떤 팬분이 보여주셨는데 미국에선 프로이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속 다 프로이트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독일말 기준으로 발음해 주는 건데 아시겠지만 이 미국 애들은 자기네 기준으로 영어로 발음해 버리잖아요. 사대주의. 난 프로이드. 사대주의.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 게 미국 그 모자 왜 안 쓰고 오셨어요? 그 모자는 저희 한번 쓰고 오세요. 편집용 모자입니다. 세상에. 그레이트 아메리카 게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항상 그래서 저도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매번 그 질문을 하시는지 그 질문이 나올 때 교수님이 그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이드가 대부분 내용이 그죠.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선생님 왜 프로이드 얘기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야 너도 이런 표정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심리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대충 내용 심리학이라는 건 학문이 큰 학문이고 프로이드는 그중에 일종의 어떤 다른 분과에 지나지 않으니 지금 여러분이 듣는 거는 전체 교양이니까 프로이드를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하진 크게 않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제가 맨날 하는 소리죠. 네. 맨날. 근데 이제 못 모르고 특히 인문대 애들이 이제 프로이드에 대해 이제 듣고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하려 그랬더니 정작 이제 한 학기를 낭비해서 프로이드 얘기를 못 듣고 듣고 심리학 서적에서 이제 그런 것만 이제 듣고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프로이드 한번 이렇게 뭐랄까 공부해 보겠다고 해서 왜 그 꿈의 해몽 이런 거 사서 보다가 꿈의 해석? 꿈의 해몽? 해석 해몽이래. 내가 왜 이러지? 뭐 왜긴 왜겠어요. 그렇지 갑자기 뭐. 급진숙해지는. 해몽이지 뭐. 어쨌든 그런 책을 사서 읽다가 저기 이제 제자가 있다고 하니 융 이런 데가 나가잖아요. 이게 융을 하게 된 얘기가 융을 사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융을 짚는 순간 내가 프로이드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기분이 있어. 그쵸. 심화되는 기분. 내가 이러한 내용을 남들은 아직 꿈의 해몽밖에 모르는데 조금 더 나가겠어. 로또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의 기운이 목의 기운이 있어. 3월생이야 이런 거. 그거 해몽 아니지. 그러면 그거는 지금 사주 보는 사주 그걸로 아니에요? 나가는 거 사주, 명리학으로 사주? 가신다는 얘긴데. 이게 내가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신념이 있어요. 이거를 다 하면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각 폴더 있잖아. 계자리, 혈액형, 명리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딱 하면 촉근 이론처럼 뭔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론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자리 폴더에 MBTI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디테일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라는 괜히 그런 대도 않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대도 않은 시연님 생각이시네요. 표정이 방금 전에 어디 계속 해보세요라는. 어디까지 하나 얘기해 보세요라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개팅에서 할 말이 없으신 분, 이걸 제가 해드린 걸 잘 하고 가서 하시면 됩니다. 마르크스가 있는데 왜? 소개팅에서 마르크스. 세 개 있잖아. 여러분이 일단 관우는 아실 거고 마르크스하고 내지만큼 폴더 얘기해주면 지난번에 최고지. 문쌤님이 해주신 얘기 있잖아요. 그 아시는 분이 소개팅 나가서 전공 얘기만 줄줄 하다가 애프터가 없어. 근데 이해를 못하는 왜 이렇게 저래서 저렇구나라고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전공 있으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질근질해지는 포인트가 있음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냥 그걸 하지 않을 뿐이지. 입이 그럼요. 간질간질하긴 해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심리학 전공이면은 그 반대편의 사람이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물어본다든지. 아니 듣고 싶어 하긴 하죠. 어. 그다음에 이제 입을 떼는 순간부터 모든 전공자들을 상대하는 그 상대편 사람들은 헬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친숙한 영화 아닙니까? 근데 영화는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영화를 그쵸. 즐겨보지 않아도 영화랑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책도 그렇고. 할 말 없으면 취미가 뭐 영화 봐요, 뭐 독서요. 음악 들어요, 뭐 독서 이러니까. 그래서 영화 좋아해요. 와, 영화 전공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어봐. 그 영화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갑자기 입을 떼는 순간. 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저렇게 모든 전공자의 이제 전공으로 들어간다는 음. 것은 이게 다르죠. 뭐 심리학만 해도 저 심리검사 이런 거 좋아해요. 관심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림 검사 그려보세요. 있는데 나무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을 한번 그려보세요. 소개팅 가서 재밌겠다. 손금도 보고. 손금은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떨어지게 그리신 걸 보니. 네, 안 그럽니다. 안 그래요. 괜찮은데요? 안 그래. 나쁘지 않은데. 이게 심리학의 오해가 마치 그러면은 그것도 나올 것 같아. 최면술도 할 것 같고. 당신은 나에게 5초 후에 반한다. 가방에 혹시 그 심리 검사하는 카드 섹션 있는 거 아니에요? 타로 카드도 있고. 데칼코마니 그 카드 있잖아요. 이거 뭘로 보이시냐고. 그건 각 잡고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심화학습. 전공자를 괴롭히지 맙시다. 소개팅 가서. 전공자도 앞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맙시다. 정도도 꼭 참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 융을 모셨다. 사실 박 갈라고 보내신 지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박 갈다가 중간에 탈주를 해가지고 너무 자유로운 생활하다가 네, 뭐 익히 고초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압니다. 자, 융이 왔어요. 프로이드가 가고 융이 왔다. 금방 그게 계란이 왔어요. 네. 해보고 싶었어. 이게 라임이 쫙 붙더라고. 이 어조가. 융이 왔어요. 울림소리가 많아가지고 이응이. 네. 처음에 융 처음 들었을 때요. 이게 제가 언제 처음 들었냐면 고등학생 때 들었는데 그때는 이게 사람 이름인 줄 몰랐어요. 그랬군요. 왜냐면은 약간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 전 친미 사대주의자니까 데이비드라든가 데이비드라든가 사다꼬라든가 뭐 이런 쪽이어야 되는데 프로이트까지는 이름 같거든요. 근데 융 하니까 프로이트는 또 왜 옛날에 그 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대한 뭐 전설 같은 거 있죠. 그런 식 동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왜. 그러니까 뭐 약간 이게 익숙한데 융 이러면은 이게 좀 이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배운 게 생물 시간에 그 장에 있는 융털 융모. 그래서 이게 융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지. 아니면 이렇게 렌즈 닦는 융모 그렇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융이 되게 많이 친숙한데 되게 많이 모르고 맞아요. 되게 또 융을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잠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머릿속이 거대한 물음표가 생겨요. 이게 학문이 맞아? 일단 그게 있어요. 아니 어쨌든 이거 나름의 학문 체계랍시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한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학자의
되게 유명하신 세계적인 학자의 뭔가 겠거냐고 이제 책을 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읽는 게 이게 학문이 맞나? 이거 토정 비결? 문학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문학은 많이 쳐준 거지. 문학보단 내가 보기엔 거의 그러니까 그쪽. 무속 신앙.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마 오늘 들어보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 3시 방향에 부동명왕 나타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장보살 나타나 뭐 이런 거. 너무 영험하다. 부동명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그게 있는데 신기한 거는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융이 30년 주기로 나타났다. 그 30년은 어디서 나오는 수치인가요? 이게 그러냐면요. 지금 요즘에 융이 사실 우리가 또 하게 된 시의적절한 이유가 BTS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시의적절할 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소가 그만 탈 줄 아는 발라. 그리고 이제 1983년에 그 스팅, 네. 팝 가수 스팅에 있었던 원래 밴드였던 그 더 폴리스가 그분들의 마지막 앨범이죠. 가장 걸작으로 추앙받고 여러분 잘 아는 그 Every Breath You Take 이 노래가 들어있는 그 앨범이 융의 그 이론을 그대로 한 앨범 자체 제목이 synchronicity 동시성.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 어린 마음에 팝 들을 때 이게 83년도 앨범. 그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작년에 화제됐던 그 라이브 에이드 퀸의 네. 거기도 그 무대에 나와서 스팅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는 뭔가 되게 대단한 이론이 음악가가 영감을 받아서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저는 사실 그런 건 좀 있어요. 이게 약간 문학적인 영역에 연결돼 있는 흔히 말하는 가사가 좀 많고 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음악 자체의 그 음악적 형식과는 딱히 큰 관계는 없더라. 나중에 보고 나니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BTS 때문에 그쵸, 작년에 이게 지금 핫합니다. 엄마맘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앨범 있잖아요. 치지 마세요. 본인만 아세요 지금. 아니 아씨 젊은이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아니 이런 진짜 너무하시네. 너무 저는 잘하시네. 일도 모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있잖아요. 어쨌든 이 앨범 Map of the Soul 이 자체가 그렇죠. 융에 관한 네. 저서의 이야기인 영감을 거죠. 받아서 나온 거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BTS 앨범을 들고 있는 암이다 싶을 때 바로 아날람을 같이 들으면서 라떼는 말이야.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아미 분들한테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맵 오브 소울 네.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책을 공홈에서도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근데 저도 이걸 빅히트 샵에서 팔았던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 책도 같이 봤는데 이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머리스타인이라는 교수님이 쓴 융의 영혼의 지도란 2015년 저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의 설명을 보면은 이 교수님 이걸 개론서로 썼다. 그리고 되게 쉬운 언어로 융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수정님이 아니라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대표님한테도 하고 시온님한테도 네. 했거든요. 그건 절대 개론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개론서라고 하면 가장 담백하게 그냥 어떤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 진짜 쑥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책이 그렇게 어렵게 읽히고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융의 학문 특성, 융이 가진 이론의 특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걸 들으시고 그걸 읽으시면 좀 이해가 나으실- 좀 아, 되실 그쵸. 거다. 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었던 게, 그러니까 본인이 30년 넘게 이제 융의 권위자시잖아요. 이분이 머리스타인 교수님이 30년 넘게 했던 그거 이제 강의를 모아서 자기 그 30년 가까운 융의 연구에 자기 이거 결실이다. 정자한 결실이다. 이 책이 결실이 쉬울 수가, 결실이 개론서가 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결실을 개론서로 쉽게 썼다면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수정님이 아니다라고 진짜 어렵다고. 진짜 여기 두 분 중에 읽은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바보일 확률도 그럴 리가 배제할 없잖아요. 수는 없지만 아니 전공자가 어렵다는데. 저도 융전공자는 아니고 심리학 그래도요. 전공자니까. 그래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아마 아미분들도 이거 많이 사서 읽으신 걸로 알거든요. 되게 어려웠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물음표였어요. 이걸 많은 아미분들이 사셨을 텐데 과연 몇 분이나 만독에 성공하셨을까. 어려웠겠다라는 생각. 힘드셨겠다. 덕질이 이렇게 힘들어. 어쨌든 그 책 네. 때문에 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융을 사실 BTS의 그 맵 오브 더 소울 이 페르소나 앨범은 사실 작년 앨범이라 네.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만 내가 보기엔 맵 오브 더 소울 다음에 점점 또- 페르소나인 거 보니까
예전에 그 러브 유어셀프처럼 시리즈로 나갈 확률이 그쵸. 높아서 보통 3부작으로 많이 한다면서요. BTS가. BTS에 한번 얹어 가보자. 곧 또 나오겠구나. 두 번째가. 숟가락을 얹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융이라도 좀 어떻게 알아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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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이 융에 대해서 생애부터 들어가 보시죠. 그럴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융은 일단 1875년 사람입니다. 19세기 사람이네요. 19세기 사람이죠. 스위스의 작은 마을 캐스월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캐스월이 뭐 속한 더 큰 개념의 행정구역이 바젤이라는 지역인가 봐요. 네. 이제 융내 가족이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바젤에서 좀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었대요. 그 이유가 친할아버지는 그 동네 의사였는데 그냥 동네 의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약간 교수였고 그 지역의 교수였고 대학의 행정가였고 또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한 시설도 설립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의 의학부랑 의료원을 개혁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고 또 정신병원이라는 곳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굉장히 진취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셨던 거죠. 진료보기도 바쁘셨을 텐데 그쵸. 대단하시다. 동네 유지시네요. 그쵸, 그쵸. 동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네. 굉장히 힘쓰신 분이네. 네.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개혁교회에서 주로 요직에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이시기도 했고 거기다가 이 외가 자체가 다 신부님 뭐 이렇게 종교에 몸담고 있는 집안들 이렇게 식구들이 많았대요. 삼촌도 그렇고 뭐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융의 아버지랑 삼촌도. 근데 이 외할아버지가 되게 특이한 분인 게 신학자이시잖아요. 네.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주변엔 악령이 넘쳐난다. 그래서 융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떤 기억이 있었다라고 융이 얘기를 하냐면 외할아버지가 이제 다음날 교회에서 이제 설교문 같은 거 네. 이제 쓰시면 내가 이걸 쓰는데 악령들이 날 방해할지도 모르니 너가 내 옆을 지켜라 해서 아빠랑 같이 등을 맞대고 융의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허공을 그냥 이렇게 근데 그 딸에게 꼭 이렇게 했던 거 보면은 악령과 맞서 싸울 정도 힘이 내 딸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악령을 봤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신학자라서 그렇지. 네. 아까 우리 저희 잠깐 맞아요. 얘기했지만 한국 같으면 이거 강신 이런 거 아니냐. 되게 집안, 무속의 기운이 네. 강한 집 아니냐. 집안 자체가 영적으로 좀 트여 있는 집안이라는 스피리추얼한 인상. 네, 집안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집안이 그래서 뭐 딱히 엄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집안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동네에서 명망도 높고 이름도 많이 알려진 집안이었던 거죠. 이게 건설할 때 중간에서 뭐 다 하면 또 되는데 다들 정직하신 분이었네요. 강직하셨나 네. 봐요. 근데 뭐 물론 융이 태어났을 때는 친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신 상황이어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런 시대 어떤 동네에서 이름 알려진 집의 자녀로 자란다는 건 결국 그 가족이 속했던 커뮤니티나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에 의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던 내가 누군지 거죠. 다 알 거니까 맞아요. 그 동네에서. 너가 그 집 누구네 손자 누구구나 이러실 텐데. 네가 귀신 들린 그 집 손자구나 그러면서 너도 뭐 멀지 않았네. 저 집에 세습무 지금 3대째 났다면서. 신병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거부해봤자 도망 못 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랬겠네요. 강신 아니고 여기 세습에는 신병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융은 사색적인 소년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뭘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사고도 못 치고 사실.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본인도 뭐 어머니라고 해서 막 발랄하고 막 활기찬 분은 아니셨을 것 같잖아요. 일단.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몇 시간 동안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색적인 소년이기 때문에도 또 좀 더 이런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런 류의 그 집안의 내력을 끊고 관계없이 그렇긴 해. 나가서 막 사업하고 네. 영업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들 셋이 있으면 다 다른 것처럼. 근데 이제 특히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거 무섭잖아요. 그런 네. 얘기들이 그런 거에 영향받잖아요. 특히 음. 사색적이고 좀 그러면은 왠지 그런 무서운 얘기라든가 그런 류의 주변의 얘기들의 피드백에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약간 상상의 나를 키운다고 할까? 이제 아마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특히나 또 왜 인터넷도 없고 스위스 시골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뭐가 아무것도 없고 뭐. 밤에 그쵸. 불 꺼지면 그쵸. 왜 애들은 방에 가면 무섭잖아요. 정막강산. 그죠? 이제 약간 그랬을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융이 확실히
타고나길 기질적으로도 그렇게 사색적인 소년으로 타고났을 가능성이 대표님 말대로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어쨌든 애가 하는 게 생각이랑 뭐 그런 거밖에 없을 테니 맞아요. 공부도 좀 잘했는지 학교도 좀 일찍 들어갔대요. 근데 성인이 된 뒤에 이제 자기 과거의 회상록을 네. 융이 써내려간 걸 보면 자기는 그 어린 시절부터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해왔다고. 맞다니까. 이 집 그거 맞아. 해수. 나는 되게 상징적인 꿈도 많이 꿨고 기이하고 신비한 경험이 나에겐 많았다. 뭐 이런.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이거 방울을 건네주며. 그래서 그 성인이 된 융이 회고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학교를 한창 다니면서 공부할 당시에 길거리에서 어떤 소년이 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습격이라고는 하지만 뭐 장난을 좀 심하게 친 거겠죠. 뺑 뜯는 거? 지나가다 뒤통수 치고 가는 지나가다 뭐 그런. 뒤통수를 친다거나 뭐 막 여러 가지를 아니지. 상상해 볼 수. 야, 너 얼마 있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습격에서 융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어이쿠 하면서 그냥. 근데 좋지 못한 곳에 맞았나. 아니지. 얘가 진짜 방법을 알았네. 쓰러져야죠. 거품 물고 쓰러지면 발포 비타민 기억해 주세요. 방법을 알아. 오랜만이네. 역시- 발포 역시- 비타민. 역시 똑똑하네. 근데 진짜 그게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기절 발작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막 이렇게 네네. 하시는 온몸을 떨면서. 온몸을 떠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이 기절 발작이 학교에 가야 할 때도 일어났고 과제를 해야 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왜 이 마음 왠지 일어났대요. 조금 알 것 같지? 저도 뭔가 좀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싫은 경험일 때 자꾸 지금. 그쵸. 음. 그래서 이게 반년 이상이나 이런 현상 때문에 학교를 멀리하게 됐는데 융이 말하길 나도 어렴풋하게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것 안다. 학교 가기 알았다. 싫어서. 내가 학교가 너무 기계적이고 맨날 똑같은 거 시키고 재미가 없다. 그런 거부감과 또 그걸 또 내 역량껏 내 마음껏 따라가지 못하는 나에 대한 무능감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내가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땐 나도 그런 마음을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럼요. 시험 바로 전날에 왜 청소를 하고 싶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청소하고 싶고. 깨끗하게 되죠. 그쵸. 네. 그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졸린 이유도 시험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만 책만 펴면 졸린 이유도 내가 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옛날 얘기 시험까지 안 가도 돼요. 요새 우리 밤에 씻으러 가야 되는데 씻기 귀찮아서 자꾸 화장대 정리하고 5분만. 그런 거.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제가 이렇게 참 누구라고 지목을 할 수 없지만 그 예술들 다니면 관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특이한 캐릭터다라는 것도 약간의 그 허언증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통 이러면 이제 책을 피면 졸려서 잤다를 조금 이제 과장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느 순간 잠이 쏟아져. 뭐 나는 이런 약간 거. 기면증이 있어. 나는 근데 그게 책과 약간 함께 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러면서 자기 캐릭터를 포스트 융.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융이 이런 말 했다니까 굉장히 또 불신이 관종이란 가면서 그러니까 꽤 불신이 가면서 근데 뒷얘기까지 더 들으시면 더 불신하실 것 같은 게 네. 보통 그러면 애들이 그냥 핸드폰 5분만 계속 하는 삶을 살거나 5분만이 그렇게 60분이 되는 학교를 계속 멀리하는 그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융이 말하길 나는 이걸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마음을 굳세게 먹고 공부를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0분 만에 다시 그 증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졌지만 일어나서 또 책상 앞에 앉았대요. 그래서 또 이번엔 20분을 버티고 또 쓰러졌지만 또 일어나서 그 다음에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렸다는 거예요. 되게 한국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할 때 얘기하면 된다. 그러네.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제가 더 불신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서 어떤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진짜로 싫으니까. 그쵸. 솔직히 아기 때는 특히나 그렇거든요. 하기 싫으면 예를 들어 먹기 싫은 거 먹으면 막 일부러 막 토하고 그러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걸 후술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때 그것이 싫어서 어떤 토역질이 밀려와 이렇게 문학적으로 서술하기 순간 섬세하고 예민한 어린이가 그쵸. 되고 약간 그런 기질적으로 좀 그런 캐릭터. 제가 아직도 제일 신박한 게 그거였어요. 나는 기면증이 와. 아니 그냥 졸린 거잖아. 기면발작증. 왜냐면 왜 또 기면발작증이 그랬냐면 저 때 좀 예민한 10대를 보낸 힙하고 싶은 청년들은 아이다호를 보고 리버 피닉스가 거기서 리버 피닉스가 기면발작증으로 나오죠. 갑자기 하네요. 길거리 쓰러져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본 힙하고 싶은 참
그 청년들이 양준일처럼 명품 못 입겠고 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기면 발작증이라든가 기면 발작증 말고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융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진학을 앞두게 돼요. 근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그래서 뭘 전공할 것인가가 융도 당연히 고민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전까지 철학, 신학, 과학 등 다양한 것들에 융이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고고학이 융은 되게 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고고학을 하려면 외국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해야 돼서 돈이 좀 많이 드는 학문이었는데 융네 집이 그렇게 유복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융이 선택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었대요. 거기까지 밀어주긴 좀 힘들군요. 이 컨설턴트한테 저 고고학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부모님 얼마 갖고 계신데 지금 재산 얼마 있어? 약간 이런 느낌. 한 500억 있니? 안 하고 되겠다. 이제 물러나서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고고학의 대안으로 그럼 난 뭘 해야 될까를 하다가 유명한 의사였다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네. 늦게서. 딱히 할아버지의 뒤를 내가 잇겠어 막 그런 마인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의학의 시작은 자연과학 공부가 될 거고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한 종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돈이 없는데 이 지역 굳이 안 떠나고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학비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겨우겨우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들을 짜 맞춰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21살 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러면서 어렵사리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어려웠던 시절이 돌아보니 참 좋았다라고 융은 이렇게 써내려 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책 읽고 토론하고 많은 이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내 사상적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부터 신학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건 맞는데 뭔가 동의가 좀 덜 되는데 완전히 내가 신학을 동의하기엔 뭔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고민을 끌어안고 가는 융도 그 행복한 대학 시절을 이제 졸업해야 하는 시기가 왔고 이제 먹고 살 고민을 융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넨의 한 내과 교수님이 융을 너 내 밑에 와서 일해라 일자리 줄게라고 제안을 했고 융도 그래, 돈 주시는 분한테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크라프트 에빙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게 되고 들어왔던 일자리 제안도 때려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점의 세계로 방울을 쥐었나요? 토정 이지암이 지으신 거울과 방울과 크라프트 에빙이 이지암이에요? 토정 이지암 선생님이 지으신 이제 사실 크라프트 에빙의 책을 읽기 전까지 융은 딱히 정신과나 정신의학에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 크라프트 에빙이 누구냐 하면 사디즘이라는 말을 최초로 명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욕 병리학 연구에 업적을 크게 남긴 학자죠. SM 엔터테인먼트 이사군요.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당황스러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어쨌든 이 크라프트 에빙이 그런 사디즘을 명명하게 된 과정, 뭐 이런 연구, 이런 저술들을 읽고 정신의학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고 이 사람 또 진짜 신기한 게 그 많은 심리학 영역과 정신의학 영역들 중에서 식탁이나 칼이 이유 없이 갈라지거나 깨지는 걸 초심리학적인 거라고 지칭을 해요. 약간 그런 염력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쨌든 의식에 넘어 심령 현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지금도 해요? 네, 학문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메타심리학, 초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사실 이렇게 들려드린 것 자체가 낯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심리학에서 엄청난 주류 분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다루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신다고 하면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융은 참 저는 읽으면서 참 이 사람 한결같다 싶었어요. 그 많은 영역 중에 또 이게 눈에 들어와서 스피리추얼한 집에 살아서. 되게 영성적인 거죠. 1902년에 쓴 학위 논문도 자신의 15살 난 사촌 동생의 영적 경험과 강신술 경험에 맞다니까 진짜 맞다. 이 집안 한국이었으면 바로 동네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이름나 무당집이라니까 아니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된 게 느껴져요. 뭐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후술, 그러니까 음. 근거를 찾고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음. 이렇게 해내는 거가 재밌는 거야. 이거 왜 이러지? 네네네. 그 답을 찾는 거. 근데 그게 여러 가지를 논리를 찾는 건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인문학에서 논리를 찾고 과학에서 논리를 찾고 수학에서도 찾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약간 이런 뭐 저기 뭐랄까 영성에 가까운 뭐 좀 뭐랄까 좀 박하게 얘기하면 오컬트적인 약간 이런 거가 자기 눈에 좀 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불가해한 건 다 맞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기 눈에 특히 그렇게 불가해한 것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게 기본 성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신학에 대한 고민도 요거랑 저는 같은 맥락에서 네. 이해가 되고 되게 한결같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관심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조금만 빠지면 취미생활로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음모론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실험이라든지 블랙홀과 뭐 달에 이렇게 간 적 없다든지 네바다 50일 그런 뭐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융은 어쨌든 그 호기심을 매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푸신 분인 거죠. 지구는 평평하다. 토마토 외계인. 어쨌든 네. 융은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고 그 뒤에 오이겐 블로일러라는 정신과 병원 교수의 조교로 근무를 하게 돼요. 이 오이겐 블로일러가 누구냐면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연구에 되게 큰 기여를 한 의사거든요. 사실 이 사람 전까지는 조현병이 조발성 치매라고 지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발성 치매라 하면 일찍 발병한? 일찍 발병한 치매 정도로 아. 치부됐던 거예요. 근데 블로일러랑 융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뇌를 꺼내서 두뇌 조직을 잘라서 관찰해 봤는데 사실 그 두뇌 조직이 일반인의 것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근데 치매 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없더라. 그쵸. 그래서 이 장애가 단순히 청소년기에 발병해서 지속적으로 인지 기능이 퇴화하는 단일한 질환, 그러니까 치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이건 치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다른 거죠. 병이다라고 네. 이제 발견하신 거군요. 그쵸. 그래서 질병의 경과를 볼 게 아니라 질병의 발생 시기와 그 경과를 포인트로 맞춰서 볼 게 아니라 질병 증상 자체를 우리는 봐야 된다 해서 조현병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조현병은 국내에서 이제 정신분열증을 다르게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 말이고 정확히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 병명을 이제 명명하시게 된 거죠, 이분이. 그리고 이 블로일러는 당시에 독일 정신의학계에서 듣보, 거들 떠도 보지 않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학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던 좀 진취적인 성향의 학자이자 의사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블로일러가 프로이트를 다 전적으로 수용하고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 정말 잡 취급하진 않았다. 네. 왜냐면 그 당시 프로이트는 너무 홀대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융은 또 이 포인트에서 불만족스러웠대요. 이 병원에서의 블로일러와의 연구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했지만 이 사람이 뭐가 불만족스러웠냐면 융은 정신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 무엇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가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이렇고 증상이 이렇고를 나열하기보다 인간의 정신이 왜 자기 자신을 저렇게 파괴하게 되는가를 보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궁금했던 사람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불가해한 영역에 대해 물음표를 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융이 봤을 때 당시에 정신의학이 초점을 맞춘 주제는 그게 아니라고 봤어요, 융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어 보였고 이런 종류의 고민에 대해선 다들 관심도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당시 융의 회고록이 이부영 교수님의 저서에서 이제 번역된 구절이 있어서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융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융이 말하길 정신과 강의가 의도한 것은 병든 인격을 추상화하고 진단이나 증상 기술과 통계로 만족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학풍을 지배하던 이른바 임상적 관점에서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한 개체로서의 정신병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길다란 항목의 진단과 증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딱지를 붙이고 진단으로 도장을 찍고 그것으로서 그 경우는 일이 대충 끝나는 것이었다. 정신의학에서 심리학이란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융은 취리에서 본인 스스로도 의사로 개업하고 뭐 교수로서도 활동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커서 1910년에 그 모든 활동들을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고뇌하던 융 앞에 프로이트가 나타난 거예요. 방울을 들고 이 방울이 무서운 게 그 방울과 검을 쥐고 방울을 내다 버려도 어느 순간 집에 오면 다시 그 방울이 있고 막 그런 거울은 옆에 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못 버리고. 그쵸. 근데 이 프로이트와의 만남을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취리 병원에서 일할 때 융은 프란츠 리클린이라는 학자랑 과학적 방법을 도입한 연구를 하나를 수행하게 돼요. 그게 바로 연상 테스트였는데 사람들한테 특정한 단어를 하나를 딱 던져주고 그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대로 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 속에서 융은 몇몇 사람들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빠르게 대답하거나 느리게 대답하는 걸 발견을 했고 그 특정한 단어들이 그 사람에게 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견은 일종의 무의식에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융은 생각을 했던 거고 이러한 발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융의 이론에서 콤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뇌과학이랑 뇌 특히 의식에 관해서 다루는 그 네. 과학의 분과랑 사실 요즘 기준에서 이런 문제의식과 만났으면 조금 더 융이 뭔가 나래를 더 많이 펼 수 그쵸. 있었을 건데 하필 19세기라.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이제 다하셨잖아요. 네. 그게 보통 이런 연상 테스트는 전에 프로이트 할 때 잠깐 아, 네, 나왔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 단어에서 뭘 떠올린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하는 그때 그 응답 속도 네, 자체도 뭔가 영향이 있다라는 걸 네,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사파한테 김일성 사진 딱 보여주고 뭐야 했는데 머뭇하면은 빨갱이네. 왜 빨리 말을 못해? 빨리 못해.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야? 뭐 약간 그런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대학생 쫙 보여주고 김일성 사진이랑 박정희 사진이랑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빨리빨리 대답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근데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건 둘 다 개다 이랬는데 갑자기 김일성 딱 나올 때랑 이게 딱 둘 중에서 머뭇거리면 저거 예. 동공 지금 확정됐다면서. 사상적 지향을 알 수 있는 요거 남쪽이네 요거 안기부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죠. 내가 음악 지금부터 퍼뜨리지 마세요. 너한테 개 사진을 2개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싹 보여줬는데 멈칫하면 얘가 그쪽인 거야. 한예종 지하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콤플렉스라는 개념이 융을 그러니까 이런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융은 프로이트와 일종의 접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콤플렉스는 정서적으로 강렬한 단어나 생각들의 집합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이 무의식적인 기억을 나타낸다라는 측면에서 융과 프로이트가 사실 비슷한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만나기 전부터. 근데 1900년도에 이제 융이 프로이트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꿈의 해석에 대한 논문을 블로일러 교수가 주재한 세미나에서 소개하면서부터 프로이트를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꿈의 해몽 아닙니다. 해석. 처음에 융은 사실 프로이트 글을 잘 이해 못했대요. 근데 자기 연상 실험의 결과가 가만히 보니 이 사람 이론이랑 매우 관련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1906년도부터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융은 당시 정신의학계 의사들이 보여주던 태도 그리고 학문적 관점에 좀 회의감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융이 봤을 때 프로이트는 인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프로이트가 그런 자기 의문을 해결하는 방식이 지난번 프로이트 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되게 경험론적인 방식이잖아요. 네. 자기가 실제 주변에서 접한 사례, 자기를 어떤 예시로서 삼아서 계속 고민하는 것들. 자기가 더 많은 그런 근거를 보았으니 내 말이 맞다. 사례를 내가 더 많이 봤으니 맞다 이런 거. 네, 이거 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어쨌든 프로이트가 한 거니까요. 네, 네. 그런 태도에 크게 감명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당시에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이 진짜 엄청났고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너가 그런 식으로 계속 프로이트를 옹호하고 다니면 융 너의 출세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협박도
여기서 실제로 가능했던 거죠. 보통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못 막는 사람들이 그런 말해서 우리가 혀를 차는데 가능했던 거죠. 봐요. 네. 가능했나 봐요. 그랬는데도 프로이트의 기여에 대한 연구 논문도 계속 쓰고 막 옹호도 계속하고 글을 대신해서 독일 내에서 발언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건 대표님이 결의의 차기 한번 읽어줘봐요. 이거요? 네. 그렇죠. 결의의 차기 읽어줘. 자, 융이 말씀하셨습니다. 빙의해서. 융이 왔어요. 만일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그의 편에 머무르겠다. 만일에 대학에서의 출세가 연구를 끊어버리고 진실을 침묵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출세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이거 누가 트위터에 쓴 것 같은데. 트위터에 못 쓰니까 저서로 남기신 거죠. 서신과. 나중에 꼭 이런 트위터 발굴돼가지고 이불킥하게 된다고 이런 거 잘못 쓰면. 이런 편지가 남아서 저희가 읽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진실이라면 나는 그 노래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읽어도 이렇게 신나는데 그럼요. 프로이트 본인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늘 그렇게 온갖 공격만 받다가 그쵸. 나를 대변해서 나서서 이런 막아주는 애가 나왔어? 젊은이가? 젊은이가 이렇게 어. 똑똑한 애가 공부도 많이 한 애가 정신의학을 제대로 배운 애가 나의 진가를 알아줘? 하니까 너무 두근두근했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융을 학문적 동반자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적 후계자로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10년도에 융한테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남긴 서신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친하는 나의 아들 알렉산더, 편하게 생각하거라. 나는 나를 야만인으로 보는 모든 심리학과, 문명세계로부터의 찬사들, 내가 정복했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네가 정복할 수 있도록 남겨줄 것이다. 그게 네 마음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또 발굴돼서 이게 이불킥하는 트위터라고 이게. 참고로 이제 융을 알렉산더라고 지칭을 네.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대왕, 맞아요. 네.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이었거든요. 네, 필리포프 2세. 그 필립을 또 프로이트 자신의 빗댄 거죠. 필리포스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비대한 자의식에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치사할 수 있도록 지배력도 강화해주고 이렇게 본인 아들이 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비유했는지를 알겠는데 너무 비대하잖아요. 너무 내가 대왕을 만들어내겠다. 뭐 하는 짓이야. 소외받는 주사파가 있는데 그를 옹호하는 애가 트위터 DM으로 친애하는 나의 아들 정이라 편하게 생각하거라. 나는 나를 빨갱이로 보는 모든 자유주의 서방 세계로부터의 찬사든 내가 정복했던 모든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너가 정복할 수 있다 남겨줄 것이다. 여기서 말한 정일은 그 정일이 맞고요.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주사파 새싹이 있는데 DM을 보냈어. 백두혈통으로. 약간 이게 DM이 발굴됐어요. 약간 이 뭐랄까 이 나이 든 남자와 젊은 남자 둘이서 서신을 보내는데 이 큰 자의식과 이 비대한 거 이거 어떡할 거야라는 느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비대한 자의식은 맞는데 이 당시에 좀 약간 여러 은유적인 서신 맞아요. 교환이 꽤 음,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요런 거를 이게 흔히 말하는 저희 조선시대에 뭐 어쩌고저쩌고 시조 서신 보내는 맞아요. 거랑 비슷한 그런 맥락이니 너무 또 저희가 놀리시면 웃었다고 안 됩니다. 트위터 DM 쓰는데 이렇게 썼다고 그쵸. 이게 그렇게 생각만 너무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편지에서 편지 한 구절에서 엿볼 수 있는 게 프로이트가 괴팍한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근데 괴팍한 융한테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시 같아요. 약간 이게 이제 괴팍도 한데 사실 괴팍보다 꽁한 사람 좀 주변 사람 못 믿고 이런 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자체도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했구나. 그러니 나중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 나중에 끝나고 융이 남긴 회고록도 정말 재밌습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근데 사실 융이 처음부터 프로이트의 모든 것에 다 동의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게 비극의 씨앗인 그쵸? 거죠, 일종의.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사파 얘기 들었지만 그러니까 모르던 애가 와서 마르크스 얘기 듣고 빨갱이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게 프로이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자기 문제의식을 약간 갖다 넣으면서 맞아요.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애초에 시작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다른 결이 뭐였냐면 성적 욕구, 성적 충동에 대한 지점이었어요. 프로이트가 주구장창 끝까지 밀었던 거. 프로이트는 인간 무의식의 덩어리가 거의 성적 욕구와 충동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다. 인간은 그래서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좀 나약한 존재라고 본 거죠, 인간을. 근데 융 생각에는 무의식에는 성적 욕구랑 충동만이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안에는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부분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융한테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에 대한 자신의 가설, 뭐 주장, 이론을 거의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답이다라고 신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조금이라도 아니라는 사람 다 끊었다면서요. 근데 융도 그걸 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내가 반기를 들면 나 알렉산더라는데. 프로이트는 용납을 당연히 못하겠죠. 거의 그쵸. 절연할 각오를 생각하고 이제 반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하필이면 융은 프로이트가 거들떠 안 보던 오컬트나 초심리학이나 영적 세계에 본인의 그게 있었어요. 뿌리가. 집안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융도. 근데 어쨌든 융이 어느 순간 나의 주장, 나의 색채, 나의 사상을 포기하고 프로이트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들로만 그와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고 아 이거는 정말 차이가 크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구나를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11년도에 낸 책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다른 성의 부모를 향한 성적 이끌림이나 같은 성의 부모에 대한 공격성과 적개심과 같은 충동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욕구와 유대감의 표현이다라고 기술을 하게 돼요. 이 책을 쓸 때 융은 알았겠죠. 이거 당연히 쓰면 알았겠죠. 끝이다. 이거 쓰면 언제 우린 출간할까? 끝이다. 각재고 있었겠죠. 그래서 1913년에 프로이트는 융한테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관계를 완전히 끝내길 바란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게 된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프로이트와 헤어졌을 때 나는 미지의 세계로 던져져 버린 것을 알았다. 그 없이는 결국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암흑 속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아 이거 최훈의 광장에 나올 법한 북조선을 떠나. 나 못 살겠다 진짜 오늘. 아니 이게 왜 자꾸 얘기하면 이 둘의 이거가 그 어떤 사상적인 그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벗어나는 것. 맞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혹은 믿음을 자기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굳이 한 대로 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렇죠. 왜냐면 프로이트랑 어쨌든 시작이 그랬잖아요. 프로이트를 옹호하면서 그게 이제 자기의 그때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이트의 생각을 전유해서 내 생각에 내가 갖고 있는 화두를 뭔가 채워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분석적으로 생각 안 하고 호감이 가고 그게 끌리니까. 맞다. 끌리고 뭔가 좀 자기 생각에는 그게 뭔가 영향이 있고 했기 때문에 만났던 건데 여기서 내가 독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필요성을 이미 느꼈을 때는 이 사람과 인간적인 유대감인가 여러 가지가 쌓였을 때잖아요. 보통 이제 그 프로이트가 좀 더 유명하니까 프로이트를 배신했다 이런 서술을 그쵸. 많이 써요. 그쵸. 그 융이 이제 그 등에 칼을 꽂았다.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뭐 프로이트가 융을 뭐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이고 닦이고 먹이는 뭐 것처럼. 이렇게 그런 줄 알겠어. 근데 융 입장에서는 사실 수발든 거죠. 그렇죠. 선생님 수발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과 개인이 각자의 역할로 만나서 이제 뭔가 서로 주고받고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지향점이 달라서 갈라섰는데 그 갈라서는 순간에 문제는 뭐냐면 프로이트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 학문의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라든가 어떤 좀 더 다른 세계로의 확장 이런 게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제가 프로이트를 잘 모르지만 듣기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내 학문이 여기서 끝이다. 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우리 이제 전에 프로이트 편 할 때 그랬지만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잖아요. 근데 흔히 그냥 아버지와 아들을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서사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어릴 땐 당연히 아빠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고 저런 롤모델이었다가 아들이 크면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부모 마음에 한번 아프게 맞아요.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식으로 수순이 있잖아요. 둘의 관계가 좀 그런 수순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디테일만 보면 공부를 하다가 내가 생각엔 이게 좀 선생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 유대감 우리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제자들이
그게 약간 논문이 음. 살짝 그 선생님과 좀 비교가 되는 순간 이게 척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학문이란 게 닫힌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 알고는 있어요. 학자들도. 알면도 불구하고 왠지 자기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만 같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모멸감? 근데 저도 뭐 제자가 있는 그런 대학자급의 인물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학자들한텐 그 감각이 되게 큰 것 같기는 해요. 내가 그죠. 키워낸 제자가 나에게 반기를 든다라는 게 머리 굵었다고 이게 엄청난 배신감, 심리적 배신감, 또 약 너가 되게 배운 큰 게 누가 감정인가 가르쳐준 봐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3자 기준에서 되게 당연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그 뭐랄까 좀 흉이 되는 거죠. 이게 그쵸. 흉터가 딱 이게 생겨버리는 순간이라고. 그리고 어쨌든 프로이트 수발을 들든 프로이트가 꽁한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융 입장에서는 솔직히 따라만 갔어도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긴 굳이 해요.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내 길을 자연스럽게 안내해 줄 사람 본인이 그렇게 해준다고도 했고 근데 그 안락한 길을 포기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융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 이름을 정은이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융이 프로이트랑 결별하고 뭘 했냐 하면 사실 프로이트 가설에 동의가 안 돼까지는 확실해요. 융 네. 입장에서 확실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무의식은 뭐지를 설명할 단계는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랑 결별하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무의식이란 건 뭐지? 나는 무의식을 뭐라고 바라보지를 정리하는 일에 골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법이 정말 재미있는 게 대학에서 정교수 생활하면서 무의식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융이 택한 길은 세속 세계와의 단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룡산에 올라가서 신점 받으시고 폭포수 맞으면서 쇼 켜놓고 그래서 교수직 다 때려쳐. 의사 개업도 안 할 거야 하고 갑자기 호숫가에 집 짓고 네. 이봐 어. 돌 쌓고 돌 쌓고 그림 그리고 꿈에서 나온 거 이제 그림으로 옮겨놓고 환상 속에서의 그런 인물들의 각 입장이 돼서 혼잣말을 막 하고 대마 같은 거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러면 이때 뭐 먹고 살았어요? 그니까 땅 파먹고 살았어? 소로우의 월든과 같은 그런 삶, 자급자족의 삶, 아. 뭐 호수에서의 뭐 약간 그런 걸 즐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명상인데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인이 된 건데 자연인이 된 거잖아요. 그 라면에 쑥 넣고 그 호수에서 건진 거 회쳐먹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어쨌든 본인 생각에는 개인적 무의식, 집단 무의식, 뭐 아니마니무스, 자기 뭐 이런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자기?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또 나왔네. 자기. 자기? 이때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논 건 아니다. 논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는 그래서 적극적인 명상이군요. 그쵸. 놀지 않았어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1920년도에 자기 사상 틀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한 융은 알제리를 거쳐서 튀니지, 사하라 사막까지 여행을 떠났대요. 무슨 돈으로 갔대요? 에어비앤비 줬나? 저도 궁금하네요. 싼 집. 돈으로 가서 후원 받았나? 후원 계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았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맨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유복한 집이 아니었다고 네. 했는데 그래도 유산이 있었나? 아니면 벌어준 돈? 퇴직금? 설마요. 그때 그렇게 제도가 잘 됐을 수도 없고 뭐 출판에서 그거 뭐 인쇄 이럴지도 않았을 건데 인쇄비는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학문적이 이게 문학이 아니잖아요. 비문학이 인쇄가 그렇게 될 정도로 요즘처럼 전 세계에 출간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 의문점이 있습니다. 걸어가진 않았을 거고 헤엄치고 걸어가진 않았을 거고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배낭여행 하셨을 수도 네, 있죠. 갔답니다. 어쨌든 가셨는데 이제 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유럽 문화를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의 시각에서 좀 새롭게 볼 수가 된 거예요.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만나고 또 비백인적 관점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근대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근대인으로서의 유럽인과의 대화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흥을 많이 느꼈대요.
그리고 인도의 구루 있잖아요. 네. 그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되게 많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 되게 많은 통찰과 뭔가 생각들을 갖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나 그 어떤 일대기의 일부분이나 사상이 약간 그러니까 사상이라기보다 학문이 그 6, 70년대 발흥했던 미국 히피 네, 네, 나도 그 자유주의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고시대라 뭔가 맥이 닿는 게 음. 좀 있어요. 약간 굉장히 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걸 되게 웃기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진지하게 말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융이. 네. 너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방금 히피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런 느낌으로 보면 저희 왜 그 우리 불행 배틀 때 네. 우리 저 옛날에 저기 누가 패티보이드하고 할 때 그 음. 시절에 그 당시 사람들 분위기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서구 유럽의 젊은이들이 비트족부터 이서 그 기존의 근대 질서들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으로 모색하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 이런 인도의 네. 그리고 그런 해시시, LSD 이런 약물을 통한 사이키델릭한 다른 정신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탐닉과 비슷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 세계의 그 근대적인 네. 세계에 반발하는 어떤 지류가 되게 일찍 하셨어요. 네, 네.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은 이분은 근데 6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그쵸. 이때는 지금 20년 되면은 정말 선구자다.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어쨌든 간 1920년대고 하면은 벌써부터 이제 그 시대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미 다 그게 다 되고 이미 약간의 회의감이 몰려올 때거든요. 초현실주의도 막 나올 때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든가 정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그런 근대적 합리성 말고 기계나 물질과 문명 말고 다른 것.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 조금씩 움트고 싹틀 때니까 이게 뭐 이 사람은 뭐 자기의 배경도 분명히 집안 내력도 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없는 흐름은 아니다. 맞아요.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인도의 구루들 만나고 여행하면서 본인이 느낀 걸 정리한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걸 들으시면 또 현대인의 고민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는 구루들, 그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게 속하는 건 오로지 나 자신한테 나오는 것밖에 없다. 유럽이나 동방에서 나는 아무것도 빌릴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오로지 나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면서 동시에 그렇죠. 현대인들이 요새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로서 1인으로서의 나를 조명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나는 뭐지라는 네. 고민을 사실 좀 하게 되잖아요. 그쵸. 나는 어떤 어떤 사람이지라는 집단에 고민을. 소속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젠 나로서. 근데 이 얘기를 융은 굉장히 일찍부터 사실은 한 셈인 거예요. 아, 대단한데. 이걸 또 내가 좀 가뿐살 만들어줘야지 안 되겠는데 무속으로 찾은 자유. 손에 쥔 건 방울, 검, 거울뿐. 엄마 내 발 밑에 언새 작두가. 엄마 이거 봐 피가 안 나. 발바닥이 뗀뗀해. 아, 힘들어. 배뱅이가 왔어요. 오늘 둘이 폭발하시는데요. 이게 배뱅이 재밌잖아요. 오랜만이다. 재밌잖아요 이거. 아, 저는 제가 융을 비하는 게 아니라 융이 되게 재밌어요 진짜. 네. 왜냐면 근대적 합리성 말고 이런 식으로 삶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향점을 바뀐 사람은 그때도 말씀드린 예술가들이지 이런 학자는 네. 잘 없어요. 그 되게 재밌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융에 대해서 젊었을 때 그 프로이트와의 관계로만 알고 있는 맞아요. 융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배신자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약간 그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게 어땐 이런 느낌인데 여담입니다만 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네.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데인저러스 메소드. 네. 거기서 융이랑 프로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프로이드가 비고 모텐슨이 연기하고 융을 그 마이클 파스빈더가 연기하거든요. 둘 다 되게 나치같이 생겼잖아요. 또 SS 친위대 같이 생겼잖아요. 딱 그렇게 생긴 그 진짜 순혈 독일인 같이 생긴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그 두 사람이 되게 정말 그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뭔가 우리 아버지 좀 깝깝할 것 같이 생긴 그런 사람 둘이서 거기서 연기할 때 보면은 진짜 그렇게 나와요. 그 답답하게 생긴 독일인 같이 생긴 딱딱하게 생긴 아저씨 둘이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그 프로이트가 연구하는 조현병 걸린 환자로 네. 키라 나이틀리가 맞아요.
그 턱을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그쵸. 동양인과 약간 그 네. 각진 턱이 있는. 그러니까 약간 메소드라고 하기엔 턱을 들어올린 순간 환자에서 키라 나이틀리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근데 그 둘은 찰떡 뭔가 캐스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완고한 그 느낌이 그 두 사람의 턱에서 그 단단한 턱에서 느껴져요. 나의 학문의 완고함과 당신에게 굽힐 수 없어. 근데 약간 그 영화는 보면은 중간에 융이 조금 더 프로이드보다 좀 이렇게 젠체하는 재수없는 약간 느낌을 맞아요. 살짝 그려줘서 약간 친 프로이드적이긴 한데 융의 이미지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사셨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왁구가 안 맞는 거예요. 젠체하는 사람이 호숫가에 집 지어놓고 혼잣말 하면서. 왜냐면 거기서 미국 가는 배를 둘이 타고 가는데 자기는 돈이 있고 선생님은 돈이 별로 없는데 맞아. 그 자기는 1등실인가 그 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장면인데 손실 따로 쓰잖아요. 선생님 되게 약간 이걸 말로 하긴 뭐하지만 되게 섭한 거 있잖아요. 근데 융 일대기 보면 둘이 그렇게 같이 강연 다니잖아요. 네. 그때 맨날 둘이 붙어갖고 같은 방 쓰고 밤새서 얘기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네. 그 미국 갔다 온 후에 둘이 결별했잖아요. 그래서 자네 어디 가나 했더니 전 1등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선생님 재수없게. 쉬십시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표정이 되게 웃긴 게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인상적이었던 게 마이클 파스빈더 그런 표정을 잘 안 지어요. 그런 표정 잘 안 나오는 얼굴이고 이게 약간 얄미운 얼굴 있잖아요. 그런 얼굴은 주드로가 잘하지. 맞아. 맞아. 싫은데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이클 파스빈더 되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이쿠 깜짝이야. 엑스맨인 줄 알았더니 이런 연기도 잘하네. 이러면서 감독님이 끌어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젠체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우리 한수영님이 써오신 거와 이걸 좀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그 데인저러스 메소드에 나온 것조차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편견 있잖아요. 스승의 등에 칼을 꽂는 약간 싸가지 없는 제자라는 거에 조금 더 가까웠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확실히 옛날 사람들은 결국에 문헌에 의존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부분은 계룡산에 계실 것 같은 그렇죠. 우리 이미지는 브루투스인데 사실. 노학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혼자 사색하고 계룡산에 왜 있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분 현대로 얘기하면 유나바모잖아 이 사람. 아 그렇죠. 유나바모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유나바모네요. 본인의 그 학문을 쌓았다는 점이 다르지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수왕님이 말씀해 주시는 융이 기존의 융과 굉장히 달라요. 나이든 융은 우리가 모두 이제 그 이미지상 갖고 있지 그쵸. 않거든요. 그 프로이트와 결별할 때 그 순간의 융을 좀 더 많이 기억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산에 들어가야 자연인 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 학부에서 융 처음 배웠을 때도 교수님의 표현이 약간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프로이트와의 얘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뒤로 헤어져갖고 상처받아서 혼자 찌그러져서 숙가에서 고민하고 공부했다고. 아니 근데 상처를 쥐가 줬는데 왜 들어가겠어? 그럼 프로이트가 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남아 있어서 저는 융이 되게 혼자 약간 상처도 받고 뭔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약간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좀 약간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보면 오히려 저는 전체적인 삶의 내용이 일관성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나올 이론과의 일관성도 있어요. 네. 이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는데 끌려서 갔다가 공부해보니 조금은 다르니 내가 나가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청년 정치인일 때는 입당했다가 조금 아닌 것 같아 분당해서 당을 나가서 새 당을 창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이 좀 더 영악하고 그랬으면은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그쵸. 자기만의 무의식에 대해서 정립할 때까지.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그러면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꾸준히 이제 다른 내 학설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되면은 그때 나와서 선생님이랑 이게 좀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니까 박차고 나와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는 게. 근데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은 내 생각에 애초에 이런 이 시대의 분위기에 프로이트를 옹호하지도 않죠. 출세기를 막아버리겠다. 애초에. 아니 프로이트가 출세기를 해준다고 했잖아. 자기가 필립이라고 해. 용모가 알렉산더라며.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고 그때부터 이미 피식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수 길 다 막혔는데 선생님 무슨 소리요?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교수님들 다 존경해요? 교수님한테 피식하면서 그래 뭐 교수님이니까 리스펙트하지 뭐 약간 앞에서는 리스펙하죠라는 그죠? 거죠. 그거 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저희 교수님 가끔 이거 들으시는데 전 조용히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고 교수님을 그럼요. 존경해서 따르는 사람도 존경할 만한 있지만 분도 있죠. 그 뭐라지 스승의 날 로비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뿔뿔이 흩어지는 영화학과의 분위기상 여기에는 저 사실 그래서 놀랐어요. 얼마 네. 전에 저희 전에 네. 모임 방송했을 때 류 박사님도 오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날 류 박사님 은사님 그냥 은퇴하신다고 안 오신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랬는데 은퇴는 챙겨주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폴리패스잖아. 아 맞다. 생일도 챙겨야 돼. 정치해야 돼 걔는. 걔는 그러니까 간 거지. 제자들도 열심히 힘내야죠. 그럼요. 이번에 저희 류 박사님 승진하셨다고 와.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합니다. 이제 학과의 노예 서류 정리의 지옥에서 이거 듣고 정말 열내시겠지? 그 대학 상담원은 안 뽑나요? 저 이직하게 어서 한턱 쏘세요. 더 승진하셔서 상담원도 고용해 주시기. 대학 총장까지. 노는 자리 저는 문화부 장관. 그 뭐죠? 그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장관이 내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있어요. 사람이 선거철 되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요? 옛날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장관이나 뭐 저 국회의원이 내 친구인데 뭐 이러면서. 거의 봉이김 선달급인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그쪽 동네 가가지고 그 학교 있는 동네 가가지고. 2020년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자, 일관성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하시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수성님 말이 리즈너블하다. 진짜로 시저의 등에 칼을 꽂은 브루투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그렇지 않네요. 계룡산 네. 박사님이셨다. 포포스 맞으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깥 세상도 많이 보고 돌아와서 융이 결국 정착한 곳이 그냥 호수 상류에 또 작은 성 하나 지어놓고 성탑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또 거기서 은둔하면서 살았대요. 자기가 지었다면서요. 네. 일일이.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와서 노년을 또 자기가 지은 집에서 성탑에 자기가 그림 붙여놓고 은둔하고 혼잣말하고 또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적극적 명상하시면서 사시다가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건 어떻게 한다 해도 반드시 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뭘 가져다 파셨나? 근데 어쨌든 융이 노년기에 프로이트도 죽고 융의 사상이 정립되면서 융을 어쨌든 옹호하고 융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프로이트 학설도 나중엔 굉장히 유명해졌고 융도 어쨌든 그런 프로이트랑 결을 같이 했던 총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문계에서 융도 중년기 노년기에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던 시의 명예 시민까지 돼서 가족이랑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엔 살았는데 시민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 취리 호수 상류의 무슨 볼링겐 지역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다른 거였을까요? 원래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예 시민이라고 하면 약간 시민 중에 네, 우리 최고 시민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다. 우리 네. 히딩크 감독님 맞아요. 서울 명예 시민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은 스위스가 그 산이 여러 나라가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는 다른 나라였나 싶기도 하네. 어딘지 모르겠어 갖고. 아마도 오히려 그거겠죠. 우리 도시 출신이 아닌데. 그런 약간 거.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아까 바젤 출신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바젤 출신의 바젤을 빛낸 수원에 있는 박지성로 같이 그런 수원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뭐 전혀 박지성 씨와 관련돼서 전혀 다른 체육대학에서 명예 학위 수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그런 식으로. 느낌 아니었을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융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다음에 이어질 이론도 그렇지만 제가 정말 이번에 기획하면서 많이 참고한 저서가 서울대학교 이부영 교수님이 쓰신 융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융 전문가라고 하면 국내에서 정말 손꼽히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부영 교수님의 저서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 이부영 교수님이 융의 생애에 대해 평하신 이야기가 저는 되게 좀 융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와서 융을 보는 게 그리고 그 시절에 융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인가에 대한 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이부영 교수님이 쓴 융은 19세기 이후 유럽의 합리적 시대 정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역사의 그늘에 잠겨있던
값진 인류의 유산을 하나씩 밝혀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것이 당대의 몇몇 인류학자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원시 심성이며 정신과 의가 이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분열증 환자의 세계였다. 또한 대부분의 서구인에게 그 가치가 알려져 있지 않던 동방의 지혜, 인도의 요가, 노자의 철학, 티베트의 밀교였다. 따라서 합리주의를 신봉하던 당대의 학자들에게 융의 학설은 간혹 위협적이고 또한 불가해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융은 동굴 속의 몽환가가 아니었다. 그의 학문적인 노력은 이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인간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성자의 완견무결성보다는 인간의 원만성을 택한 사람이었다.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융은 그러니까 프로이트만 봤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심리학을 공부하는 어떤 이런 학자치고는 되게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에 대한 네, 어쨌든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 네, 그걸 좀 시니컬하게 바라보지 않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본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것도 다, 네. 다 수용을 하고 이렇게 트인 마음으로 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와닿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융 학문을 보면 사실 진짜 신기하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별의별 거 다 건드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오컬트 음. 학문인데 오컬트 같고. 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은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오컬트화 시키지 않으면서 뭔가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형태의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티클을 남기는 건 보통 예술이 하는 일인데 맞아요. 예술이라는 건 어떤 그런 어떤 학적 평가가 아니라 어떤 그 뭐랄까 상태. 그것이 드러내주는 어떤 그런 모호함, 어떤 뭐 세계의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묘사를 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원래 어떤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렇게 돼서 됐을 수도 있고 하는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걸 밝혀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진짜 신기한 게 학적으로 보통 예술가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불분명한 어떤 근대적 합리성이 지나쳐버린 것에 대한 그런 영역들 그것들을 이제 막 자기가 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거죠 그 시대에. 맞아요. 이런 지금에도 독특할 것 지금 같아요. 지금에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분과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시를 쓰는 거고 이게 뭔가 그 불가해한 영역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기가 힘드니까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뭐 하는 건데 그거를 최대한 언어화를 시켜보려고 막 고군분투했다라는 학자니까. 네. 학적으로 그리고 얘기했다. 어쨌든 이 19세기 융이 살았던 시절이라고 하면 그 근대성이라는 게 학문의 영역에서도 진짜 꽃을 막 피우고 이제 막 학문이라는 게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도되던 시기에 이런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왜? 맨 처음에 그 협박했잖아요. 네. 프로이트랑 친하면 출세길이 막혀서 그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아니면 도에 걸었다? 어차피 막힌 거. 근데 나는 학자니까 공부는 해야겠고. 근데 밖에서 하려니까 나랑 출세길이 막혀서 나랑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혼자서 명상을 하면서 혼자서 이게 나랑 맞아. 혼자 해야겠다. 딱 찰떡이야 내 성격에.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급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좀 위험해요. 그 얘기는. 왜요? 그럼 이제 프로이드의 다물만 쪽 빨아서 프로이드를 이게 프로이드랑 결별 편지를 쓴 것도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프로이드를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요게 요 시기에 요런 편지로 요런 내용을 주면은 이게 알아서 말라 죽겠지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마이클 패스벤더의 모습. 그러니까 다시 브루투스화 됐네.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닌데. 내가 프로파일 해보니 이게 아닌데. 말라 죽겠군. 가장 크리티컬한 거를 그쵸. 써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 아닙니다.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졌던 어떤 영역을 합리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유럽에서 당시에 다들 이렇게 소외하고 배관시하고 싫어했던 어떤 그러니까 미개하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끌어안고 같이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본인이 일단 그게 재밌었을 거야. 그게 자기한테 맞으니까. 재밌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이분이 다 공부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뎁스가 있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겠죠. 각자의 영역에서 절대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 별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집중하다 보니까 놓쳤던 오히려 천재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바보짓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뉴턴 같은 경우는 그 고양인가 개인가 고양이요. 고양인가 그 고양이 문 엄마 문 만들어주고 애기 문 만들어주고 그런 거 문 2개 만들어주고 너무 딱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법용성을 놓치게 되는 애가 있네 상식적인 걸 놓치게 되는 애기 문 만들어주고 그럼 이렇게 와이프가 아니 엄마 문을 같이 다니면 되지 왜 애기 문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렇네 일단은 뭐 문을 그런 거 박살냈다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아마 이분도 그런 류의 것들이 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인 결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다. 네, 잘 마무리가 된 것 네. 같아요. 훌륭하신 잘- 분입니다. 뿌듯해요. 근데 난 저기 마지막 요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융이 그냥 이제 BTS의 접점이다 이렇게 하면 말하는 거 말고 왜냐면 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니까 내가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거 진짜 신점이야? 뭐야?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다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저기 그 흔히 말하는 각 문화의 그 왜 민속지적인 각 나라의 무슨 토템이나 이런 걸 민속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민속학도 아닌 것이 이거 뭐라고 해야 돼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결국 사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단인 거거든요. 이단의 뒤에 이렇게 그런 거만 가고 있는 무슨 목사님 아들이 이단이 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받아들이기가 조금 미묘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민속학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근데 진짜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후드를 맞았을 것 같아요. 밀교 같은 거 구루 만나고 막. 과학자라고 보기에도 과학자들이 또 이게 또 싫어하고 예술가는 아닌 것이고 예술의 분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와닿는 건 뭐지?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 동떨어진 게 뭐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 흔히 말하는 이게 국이야 찌개야. 그 애매한 거 물 있잖아요. 많이 넣으시면 국이고요. 그러니까 졸이면 찌개고요. 그렇죠. 그거. 이게 국이야 찌개야라는 그 어디에 속하는 거야라는 그 영역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한마디로 이거 있잖아요. 국이면 내 앞에 갖다 놓겠고 찌개면 가운데 놓겠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어디 되지? 놓을까? 어디 그 뜨거운 놓을까? 물을 갖다 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드시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느낌에서 요거가 오히려 좀 말씀해 주신 게 좀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융의 생애 잘 봤습니다. 휴. 오랜만에 듣네요. 아직 몇 페이지나 남았죠? 요즘 점점 사람들이 많이 써. 산 넘고 물 건너 한 번 더 오셔야겠네. 안 돼요. 청계산과 한강은 한 번만 넘어오면 됩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괜찮죠? 주말에 바짝하고. 내일 바로 또 녹음할까요? 그러면 도망가야겠어요. 갈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말에 바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최대한 오늘 안에 해보겠습니다. 네, 융의 생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빨리빨리 해야 또 네. 사놓고 물건도 집에 보내지.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현성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